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성균관대학교 23년도 2학기 경제원론 1 수업이 되겠는데요.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목요일날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시는 거야. 전부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뉴진스 맞아요? 악뮤 기억나는 건 다이나믹 듀오, 자우림 뭐죠? 또 어디? 빈지노? 이렇게 등등이 막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저녁에 수업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수업을 해도 밖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게 되면 우리 경제학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선택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과 비용, 대가를 고려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선택지가 있게 되면은 그게 훨씬 더 좋으면 그걸 선택하는 게 바로 우리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수업은 어떻게 오프라인 진행됩니까? 등등등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또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좋은 이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업만큼은 온라인으로 지난 시간에 살짝 복습하면서 진도를 조금만 나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걸로 우리가 수업을 대체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지난주에 제가 아이캠퍼스에다가 풀어봐야 할, 같이 고민해야 될 토론거리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답변을 다신 분들도 있고 안 다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좀 이렇게 답변도 과제 비슷하게 좀 해주셔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잖아. 그러면 대체 수업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오프라인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뭔가 축제, 공연을 보는 걸 선택할 수 있겠죠. 물론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축제에 참석을 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번에 토론이나 어떤 공지사항 거기다가 축제 때 찍은 여러분들의 사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공연하는 모습 몇 개 개인적으로 찍은 거나 동영상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업을 이렇게 대체 수업으로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저도 뿌듯하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 정리를 하고요. 챕터 1장 넘어가고 2장 할게요. 우선 파트 1에서는요. 경제학의 범위와 분석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학이란 도대체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접근을 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제학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교재 3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가 자연과 이전 세대가 물려든 이 희소한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이라는 말 이것도 같이 연결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하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선택, 초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경제학은 행동적, 사회적, 과학이다.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뭔가 수학을 썼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중에 보겠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측정해서 매저하려는 그런 시도. 그래서 좀 더 약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측정을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걸 잘 보게 되면은 그쵸,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지. 근데 우리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돈만 많이 버는 게 주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 우리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요, 우리가 바라볼 때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요. 각 학문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제학의 접근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경제학도 되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이렇다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약간 논리적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똑 부러지는 정답을 하나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 앞에 이걸 가정한다, 모형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결론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 살펴보게 됩니다. 자, 경작을 배울 때 우리 이러한 용어를 체크해야 되는데 기회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에 우리가 봤었죠.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것도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에 따른 대가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왕 선택을 했을 때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을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내가 어떤 비용을 투자했을 때 가능한 한 가장 어떤 효용이나 이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또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어떤 걸 선택을 했어. 그러면 선택 대안이 1안, 2안, 3안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하면 first best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들 포기한 것 중에서 이걸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가장 아쉬운 거, 물론 이를 선택하면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도 고려해야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기한 것들 중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대상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아쉬운 요 선택, 요거를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예,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선택을 할 때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가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우리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시간이라는 게 24시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애할 것인가,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한계치에 근거한 선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원리 이렇게 표현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라는 게 마지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더 추가 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발생하는 두 번째 줄 다시 보세요. 얻게 되는 편익, 그걸 우리가 한계 편익이라 할 거야.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그것을 한계 비용이라 할 거야. 그때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게 되면은 요거를 선택하고요. 만약에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게 되면은 선택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한계 원리인데 차차 우리가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비행기 가지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니, 비행기가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할까? 우리 인천공항에서, 아이고, 비행기가 좀 특수하네요. 이렇게. 뭐, 미국까지 간다고 할게요. 유럽까지 간다고 할게요. 근데 비행기 좌석 수가 만약에 500명 타는 좌석이라 할게요. 근데 당장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좌석 수가 만석이 되지 않았어. 만약에 490명 이렇게 예약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럼 전날 봤을 때 10개의 좌석이 비어 있잖아? 그럼 항공사 입장에서, 비행사 입장에서는 10개를 그냥 지금과 같은 비싼 가격에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가격을 예를 들면 50% 할인을 해서 채울지, 어떻게 선택하는 게 더 나은가 라고 하면은요, 한 명을 더 추가해. 사람을 한 명 더 추가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편익을 고려하는 거야. 만약에 원래 비행기 티켓이 좀 비싸, 100만 원인데 만약에 50% 할인해서 한 명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50만 원을 벌어 드린다 할게요. 근데 한 명 더 추가를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명 더 사람이 탄다 해서 기내식이라든가 뭐 어차피 비행기는 되게 무겁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만약에 10이라고 할게. 그러면 야 이거 할인하지 말고 그냥 100만 원 다 받을까? 이것보다는 할인해서 한 명이라도 더 채우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 나와 있는데 여러분 경제학에서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역시 이거랑 똑같습니다.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쓸데없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 거기 보시면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이죠. 항상 어떤 거를 선택하게 되면 위에 나와 있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대가는 0보다 큰 게 일반적이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택에 따른 대가. 그래서 우리가 공짜 점심이 없다. 거기 잘 체크하시고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거기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남보다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로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opportunity cost다 이거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지불하게 되는 총 비용은 차선입니다. 차선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최선이지만 우리가 최선의 가치를 선택했으니까 전체 중에서는 자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최선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희소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다음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강수량이 많이 오게 되는 우기와 건기 상황에서 봤을 때 그게 학생들의 등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애들의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했는데 한번 잘 기회비용을 이용해서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다음 볼게요. 자, 한계에 입각한 원리, 마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택이나 의사결정으로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말 그대로요. 그냥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이렇게요. 더 추가시. 여기 추가적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additional, add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additional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추가적으로 선택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편익과 비용을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의 효율성,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다라고 하면 그 시장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곧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에게는 야, 저 앞에 건물 앞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어 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야, 우리 당장 가서 그 지폐를 줍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유, 가봤자 소용없어. 이미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갔을 거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요,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서는 나중에 볼 건데 완전 경쟁 시장처럼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남보다 더 나은 초과 이윤, 여기서 말하는 이윤은 남보다 더 높은 추가적인 플러스 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그냥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이윤과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초과적인 이걸 경제적 이윤이라 합니다. 요거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이다 라는 거. 그게 바로 효율적 시장이야. 오케이? 자,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금융시장에서 보면 효율시장 가설을 적용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딴 사람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추가적인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코인이나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던데요. 그거는 첫 번째 하루 종일 보게 되면 기회비용과 고려했을 때 그만큼 이득을 추가해서 얻을 수는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현실이 이렇게 엄청나게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금융시장은 아닌가 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면 이렇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데 뭔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약간 그거 불법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경제학은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보다 나은 의사결정, 이게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참고 보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쎄요, 자꾸 경제학을 전공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전공보다 경제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경제학적 마인드를 탑재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해고가 덜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셈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퍼런스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마지막 단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과거와 현재의 경제적 어떤 선택, 의사결정은 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성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자,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떤 선택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줄 끝에 볼게요. 오늘날 한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물적인 풍요, 그리고 물적인 환경, 직업의 다양성과 그 수는 모두 경제 시스템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시스템과 또 북한의 시스템, 어떤 거를 우리가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결과가 우리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요, 자,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걸쳐 영국에서 일어난 경제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농산물 생산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새로운 제조 기술이 적용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송수단이 개발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또 산업이 등장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가 보니까 18세기 초에는 영국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를 했으나, 그리고 1812년에 3분의 1, 그러니까 18세기 초만 해도 영국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했었는데,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18세기 말 1900년에 들어서게 되면서 거기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전부 다 도시로 이동했다는 거야.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새로운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두 번째 줄 끝에 많은 공장에서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랜 역사에 비춰봤을 때는 눈을 깜빡이는 정도의 짧은 기간인 2세기만, 한 200년 만에 영국이 완전히 변모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당시 상황을요,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정리해서 책으로 많이 등장했으니, 자, 1776년에 애덤 스미스가, 많이 들어보셨죠?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국가의 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높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건 차차 우리가 많이 얘기할 거야. 아담 스미스의 뭐 핀 공장이니 등등등, 그리고 분업과 자유무역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카르도,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마르크스, 리카르도, 멜서스, 그리고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자, 사회가, 산업이 어떻게 경제가 변화하는가를 잘 보고요. 그거와 관련된 어떤 특성을 잘 정리를 했고, 그 기준에 맞춰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여기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라는 게 뭐 가정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거를 채택했으면, 이 방법을 채택했으면 이거를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나름대로의
이러한 아이디어로 이쪽으로 가야 한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취사 선택해야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당시의 상황에서 여기 책들에서는 다양한 어떤 사회에 대한 이슈들을 제시했습니다. 책 있는 거 볼까요? 네 번째 줄 볼까요? 다섯 번째 줄. 누가 공장을 지을까? 왜 지을까?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지?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고요. 자, 이러한 사회적 변화, 우리가 왜 또 관심을 갖게 돼야 하는가 하면은요, 사회적 변화는 경제적 변화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다음 줄 볼까요? 자, 범세계적인 통신망,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이죠. 인터넷입니다. 이게 외국 사람과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리고 친구, 가족, 상호작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직업, 도시와 정부의 기능이 조직화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면을 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판단력을 갖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경제적 지식을 갖추게 되면은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 이거의 필수 조건이라 합니다. 경제적인 판단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야. 말 그대로 계몽되는 거죠.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기본 소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줄 보니까 2008년부터 2013년 대부분의 국가가 엄청난 경기 침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3년,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요,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게 됐는데, 세 번째 줄 볼까요? 경제적 판단력을 갖춘 시민이라면 이거를 우리가 왜 발생했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나마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아무것도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특히 미국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무역정책, 세금정책을 통해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정부가 왜 공립학교라든가 도로 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자, 오바마 행정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미국 국민 전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정된 범위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료보험 같은 건강보험 생각하시면 아플 때 국가가 도와주는 것인데 그걸 전 국민을 똑같이 할 것인가? 아니다. 선별적으로, 아니 부유한 사람까지 못하러 알아서 하는데 도와줘야 되냐? 트럼프 쪽에서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범위에만, 재원이 희소하니까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해야지 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난 시간에 살짝 봤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경제학의 범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마이크로 경제학이라 해서 미시 경제학은 작은 미자를 씁니다. 개별이라는 말에 잘 체크하시고요. 개별 시장이나 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과 같은 개별 경제 단위의 경제 행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주체로 보면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생산자, 기업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요. 해외, 외국인이라 할까, 해외 국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미시경제학이고요. 우리가 과일 시장 전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 중에 사과 시장 이거 하나를 꼭 떼어서 분석하게 되면 그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거시경제는요, 그거와는 달리 매크로 해가지고 클 것자를 씁니다. 크게 보는 거야. 그래서 국가 수준 전체, 여기 총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애그리게이트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다 합쳤다는 거야. 애그리게이트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요, 모든 걸 다 합했다는 집계, 서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변수들 중에서 집계 변수를 가지고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개별 국가에서 아니면 개별 시장에서 뭐 소득이나 고용 보는 게 아니라 한 국가 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 해가지고요. 이 집계 변수를 총이라는 말을 쓸 거야. 번역을, 애그리게이트를 총이라고 사용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미시경제학에서는요. 수요와 공급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접근을 하게 되는데 거시경제학에서는요. 총수요와 총공급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우리가 페라리가 이탈리아산 자동차인가? 라고 했을 때 이탈리아라는 마크를 집어넣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많은 부품들을 집어넣어서 조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 메이드 하는 거랑 조립하는 거랑 약간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미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별 경제 단위, 개별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거시, 전체라는 말 중요합니다. 미시는요, 나무를 살펴보는 건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미세하게 현미경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거시경작은 숲을 살펴보는 거야. 멀리서 숲을 뭘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조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페이지 거기 나와 있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정리된 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생산은요. 개별입니다. 개별 기업의 생산 이거고 거시는 국가경제 전체의 생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우리가 GDP라는 표현을 쓸 거야. 요 GDP와 총 생산량의 증가 총이라는 말 잘 보시고 가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이 개별입니다.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야. 그래서 의료비, 휘발유 가격, 식품 가격, 아파트 임대료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격 수준을 살펴보는 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뭐 GDP 디플레이터 같은 뭐 인플레이션율 그런 것들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소득 측면에서도요. 소득이나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가 그 측면에서 볼 건데 자동차 산업 근로자의 임금이나 최저임금, 기업의 임원, 봉급 다 개별입니다. 국가 전체 총소득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개별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용도 마찬가지야. 개별 기업이라든가 개별 어떤 산업에서 얼마나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가. 철강 산업이라는 그 개별 산업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되고 기업의 고용량, 회계사의 수 등등 이렇게 돼 있고 국가 전체 측면에서 고용을 살펴보는 일자리의 총수,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자리 총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실업자라 하잖아. 그런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의 분야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행동경제학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경제학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에서 보면은 약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몸이 행동해서 이렇게 막상 하는 거는 아, 공부를 해야 돼. 도서관에 가야지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집에서 TV를 보고 있고 뭐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할 수 있겠어 가지고 이렇게 뭔가 저축을 유도하는 약간 심리학과 접목해가지고 분석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교 경제학, 이건 경제 체제를 비교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계량 경제학 이런 것들은 뭔가 통계와 관련된 것이죠. 경제 발전론, 경제 역사학, 역사를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역사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철도 부설과 운송수단이 발전한 것이 은행의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과거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비슷한 어떤 현재 상황이 우리가 있었을 때 역시 비슷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환경경제학도 요즘 이슈가 되는 거지.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직접 규제하는 게 나을지 그런 것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금융경제학,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식 거래는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또 의료경제학 이런 것도 되게 각광을 받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제 사상론, 원래는 경제 사상이나 경제 역사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실 의미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경제학도 그렇고 먹고 사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로 이제 금융 경제학, 주식 뭐 이런 거에 쏠리긴 하는데 원래는 이런 것들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연 공정하다, 가격이 공정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의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조직론이라든가 국제경제학, 노동경제학, 또 법과 같이 경제학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우리가 뭐 공정거래법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사실 법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공경제학, 재정학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한 국가의 어떤 재정 상태가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가 그런 걸 살펴보는 거. 그리고 도시경제학, 여기 나와 있는 탑픽들이 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경제학 원론의 기본적인 툴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경제의 관심 분야에 응용,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경제 원론이라는 얘기를 좀 잘 숙지하시게 되면 거기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 금방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경제학의 분석 방법,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